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현장은 차가운 얼음판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바닷가일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 김주아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고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여 년 동안 뉴스를 진행하다가 작년 말부터 토크쇼를 맡게 된 새내기 김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네요. 그래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최고가 아니다라고 바로 반응을 하셨는데 네. 겸손하셔서 그렇죠. 아니에요. 네. 최고라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걸 한 거지 최고로 한 건 아닌 거.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하고 있을 뿐이지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해온 현장을 차가운 얼음판 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따뜻한 바닷가라고 생각하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일하는 현장은 아마 차갑게 느껴지실 거예요. 얼음판 같이 누구나. 이번에 나온 책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장 기억하실 거예요. 예, 이게 밈으로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본인을 고양이로 하신 건가요? 사실은 저는 그런 제목을 생각 못 했는데 출판사에서 권해줬었어요. 처음에 좀 고민을 하다가 약간 책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고양이가 사실은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물을 찾고 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물을 찾으러 헤매고 있던 고양이였어요. 네. 더 짠해지는데요. 그쵸? 네네. 그래서 그 사연은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몰라요. 네. 사실, 그렇죠. 저는 이 책을 무척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이 책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세 권의 책이더군요. 일단 저널리즘이 있고, 또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 치유가 담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꿈보다 해보기 더 좋은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사실 일터 이야기를 많이 담으셨어요. 뭐, 저도 아침 방송을 하느라 새벽에 출근했던 경험이 있지만, 오랜 시간 또 아침 뉴스를 하셨잖아요. 네. 뭐, 저는 8시 때 시작하는 거고, 여기는 6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 벽이 다르지만, 네. 또 이제 많은 방송 언론인들이 또 존경하는 손석희 선배와의 일화도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손석희 선배보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출근하고 싶으셨던 마음도 있으셨나 봐요. 그건 아니었어요.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저는 천천히 제 페이스에 맞게 5시쯤 출근해서 뉴스를 1시간 준비하고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손석희 선배가 저한테 큰 소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뭔데? 뉴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녀석이 2시간짜리 뉴스를 준비하는데 1시간 준비한다고? 사실 그 당시에 뉴스는 2시간이지만 1시간짜리를 반복해서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6시 때 보는 분 계시고 7시 때 보는 분 계시기 때문에 2번에 걸쳐 하니까 사실 똑같은 뉴스를 2번 하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번 하더라도 2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도 얘기를 하셨고 그럼 4시까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손석희 선배는 지금은 나이 드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분장을 안 하셨어요. 분도 안 발랐어요. 그러셨다는 일화는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 4시 반에 그냥 오면 되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시까지 올라오려면 3시부터는 분장을 시작해야 되고 3시부터 분장을 시작하려면 2시 반에는 집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심야에 출근을 하는 거죠. 심야도 아니에요. 그냥 늦은 밤에. 네. 예. 전날 출근하는 거와 진배 없죠. 그렇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주 6일 근무제였고 아침 일찍 나왔다 해서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었고. 그쵸. 기억하시죠? 네, 그럼.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도 6시 이후에 퇴근하는 게 일상적이죠. 맞아요. 할 일 다 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선배의 그런 매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결국 각자 최고의 앵커 자리를 최고는 아니라니까요. 오래 하셨는데 오랫동안 앵커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이 예. 표현은 정확합니다. 네. 사실 성공한 사람들과 일도 하셨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지켜보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던가요? 지켜보시고 대화를 나눠보신 경험에 의하면. 지금 방금 손석희 선배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손석희 선배를 예로 들자면 좋아요. 손석희 선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아침 뉴스를 진행하고 있던 차에 손석희 선배가 유학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됐는데 근데 아침 뉴스가 이제 시청률이 잘 안 나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뉴스 개편한 회의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보통은 다들 빈 종이를 들고 가요. 뭘 적어 가려고. 그렇죠. 예,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컴퓨터 이런 거 친선도 별로 없었고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었으니까 종이를 들고 가는데 손석희 선배는 자기가 책
책자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개편안. 이미 자료를 만들었어. 이미. 그러니까 한 10장 되는 거를 만들어 와서 그 당시에 손석희 선배가 차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위에 부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그렇죠. 부장도 있고 다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집회의 때 그거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그가 준 자료를 보고 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가 비록 차장이었어도 음. 거기서 회의를 주재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면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또 그걸 바꾸면서 그럼 다음엔 이거 이렇게 바꿔서 옵시다.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국장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석희 선배를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뭐 그러실 수 있죠.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나빠서 그럼요. 아니라 질투도 있을 수 네,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어린 사람이 나댄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 손석희 선배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리더는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냥 나는 종이 한 장 연필 하나 갖고 왔는데 저 사람은 이미 개편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조사를 해오고 나눠주고 회의를 하게끔 하는구나. 그게 리더가 아닌가요? 그만큼 자신이 하는 일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정리해서 자신의 생각이 그 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가는 그 자세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네요. 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겠다라는 짐작은 갑니다. 사실 저는 손석희 선배랑 당연히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만나뵌 적도 없고 친분도 없는데 이런저런 방송 출연자와 관계된 일.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손석희 선배의 라디오 시선 집중에 출연을 하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리를 놔드리는 문자와 이메일을 좀 보내드렸는데 그 문자 한마디 이메일 한 문장도 길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따뜻하고 후배에 대한 존중도 담겨 있고 따뜻한 건 잘 모르겠지만 따뜻함은 제가 해석한 거예요. 네. 후배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는데 간결한 점이 전 참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네네. 뉴스 스타일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말만 그 문자와 이메일에 담겨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분은 뭔가 조금 다르긴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뉴스 현장을 오래 지키셨단 말이에요. 뭐 이를테면 갑자기 코피가 난다고 생각해보면 아침마당이나 6시 내 고향 할 때 코피 나면 제가 코피가 났네요 하고 잠깐 그러면 휴지 갖다가 이렇게 닦아도 되는데 뉴스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뉴스가 주는 독특한 긴장감이 있는 거죠. 당연히 있죠. 네. 뉴스가 생방송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때그때 들어오는 뉴스, 새로운 소식을 반영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앵커는 일반 주어진 멘트가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운 소식을 내가 반영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이 필요하죠. 단 떨지는 말아야죠. 더욱이 이제 그 시간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상황들은 내가 모면할 수도 없어요. 사실 저도 10여 년 전에 갑자기 방송 중에 의자가 내려가는 방송 사고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몸무게가 늘었다고 그러셨나?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몸무게가 재밌게 늘어서 이러면서 그 100초가 정말 곤혹스러웠거든요. 주변에 주어지는 환경이 그런 거지만 어쨌든 저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 다음에 7시 뉴스가 나가야 되니까 제 시각에 또 그 프로그램을 맞춰줘야 하는 책임감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급체 상황에서 뉴스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행했어야 하는 그 상황. 이 책에서도 묘사를 했는데 마치 이제 같은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느껴지죠? 그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진짜 책을 보셨으니까 좀 아시겠지만 제가 점심 저녁을 다 회사에서 먹는 세월을 좀 오래 지냈어요. 10년 넘게. 점심 때는 석간을 보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해가야 되니까 오후 회의가 1시 50분이거든요. 회사에 이제 그날따라 밥도 떨어지고 김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근데 전 또 배가 고프면 방송을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아침 뉴스 할 때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네. 6시 뉴스를 하는데 못 먹고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때 꼬르륵 소리가 너무 크게 난 거예요. 마이크에. 아이고 그 마음 알죠. 예. 근데 두 개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무슨 소리냐고. 좀, 그 소리가 뭐야? 예. 아니면은 저희 여자 뱃속에서 나는 것 같은데 좀 뭘 먹여라. 네, 네. 그 다음부터 저희 보도국에 김밥이 있었어요. 아침에. 속은 채우고 들어와라. 예. 네. 그 정도로. 어쨌든 그 이후로 제가 밥을 굶고는 절대로 뉴스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먹을 거를 찾다가 보니까 이제 경제부장이 내가 아껴둔 라면이 하나 있는데 먹을래? 이거 어쩌고 되게 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쁘게 그걸 받아 먹었죠. 먹었는데 그게 탈이 난 거죠.
근데 앉아서 뉴스를 준비할 때는 몰랐어요. 취한 걸. 근데 일어나서 보도국 스튜디오 내려가는데 어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을 보니까 내가 못 버틸 것 같은 거예요. 가면서 바로 PD한테 대체자 구해라. 방송 전에 이미 예, 이미. 진짜로. 근데 당장 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구해라. 내가 끝까지 못 버틸 것 같다. 그때 뉴스가 아마 한 70분 일랬던 것 같은데 70분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구해라. 나중에 온 거죠. 그때 이제 급체를 너무 심하게 했었죠. 사실 저는 그날 생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진짜요? 네네. 근데 저분 왜 저러지? 그러니까 평소랑 톤이 다른 거예요. 앵커맨 그쵸, 톤이. 그쵸. 그리고 무척 긴장한 분위기에 어느 순간부터는 땀을 흘리는 게 화면에 드러났어요. 땀을 그렇게 닦았는데도 소용이 없어. 근데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앵커가 교체되니까 이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일부러 끝까지 다 봤어요. 근데 클로징 멘트에서 김정은 앵커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성원 앵커한테 뭐라고 야 이 자식아 제가 막 그러고 했던 게 그래서 이제 엉뚱한 오해를 났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 아니. 말씀만 안 하셨어도. 그러니까 그럼 뭐 병원에 실려가나 음. 그랬을 때 화면에서 안 보이자마자 괜찮다고 하니까 네. 그럼 저 사람은 급체가 아니라 X다. 급히 화장실을 간 것뿐이다. 화장실 갔다 오니까 괜찮아졌구나. 네. 저는 아니었거든요. 진심으로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그랬다면 그렇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제 성격상. 그렇죠. 네. 근데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다가 연락을 했죠. 왜냐면 네. 김주아 치면 그 똥이 뜨니까. 자동 연관 검색으로 네. 뜨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제발 없애달라.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한동안 네이버 뭐 와구라고 이런 데 보면 급체다 X다 막 토론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책에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만 그 용기라면이 꽤 오래된 유튜브 3년 3개월. 네. 그러니까요. 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오래된 걸 사실 전 유통기한 거 많이 먹거든요. 그것도 찾아 헤맨 시간이 있잖아요. 비상식량을. 그래서 급하게 먹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특히 생방송을 저도 오래 했고 김앤커께서도 오래 하셨지만 갑자기 닥치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어요. 예. 네. 우리 다 그러니까요. 네, 악수라도 한번 하면서.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정제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더욱이 뉴스는 더 그렇잖아요. 말을 할 때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말을 할 때 내용을 좀 많이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네네. 뉴스를 하다 보니까. 메시지 자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멘트를 했는데 사실이 아닐 경우 발음이 틀린 거는 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잘못될 수 있는데 내용이 바뀌거나 잘못된 거는 그렇게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미리 점검하는 걸 중요시 예. 여기는 그래서 저는 기자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사실 단순히 앵커만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뉴스에 출연한다는 건 또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거랑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상의 주인공들을 만나지만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분들의 언어적 특성 혹은 눈에 띄는 습관 아니면 이거는 정말 이래서 성공했구나 라고 느낄 만한 태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거만한 대답인데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래서 성공했구나 보다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반면교사로 삼고 싶은 것들. 왜냐면 저는 죄송하지만 정치인들을 많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 같으면 저렇게 얘기 안 할 텐데, 저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은 본인은 더욱더 심한 미꾸라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정치인인가? 아니면 정치를 하다 보면 저렇게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물론 말씀을 잘하시는 정치인들도 계시지만 말씀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네. 아니에요. 말을 대부분 잘해요. 근데 수려하게 말은 하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로 묻고 싶은 내용은 답을 안 하는 거예요. 회피하면서 그렇죠. 근데 회피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어쨌든 회피예요. 그 답을 피해가는 요령을 배운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하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별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을지라도 솔직하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그렇죠.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알잖아요. 솔직한 게 제일 낫다라고 네. 인정을 하는데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그 순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건 일상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나에게 불리하거나 내가 궁지에 몰린다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정면 돌파를 할까? 혹은 어떻게 하면 아예 빠져나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솔직함으로 승부하는 게 상대의 마음을 사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마음을
점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오랫동안 방송인, 언론인으로 살아오셨어요.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다른 길을 걸었으면 혹시 다른 삶을 살진 않았을까? 이런 느낌.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 그러시구나. 네. 네. 지금 질문 주신 김에 생각을 해보자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는. 누구한테 보여지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내 자신에 집중해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나 자신에 온전히 집중하기에는 제한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특성상 인기의 유무를 떠나서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는 없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최초의 여성 어쩌고 최초의 여성 뭐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게 꼭 여성을 대표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그 짐을 제가 혼자 지은 것 같아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누가 짐을 지워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짐을 지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짐을 내려놔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사실 책을 쓴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네. 아무도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좀 슬퍼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 짐이 그게 너만의 짐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짐 많이 있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김주아에게 하시는 이야기네요. 네. 사실 내려놓아도 돼라는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그 진작에 내려놓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제가 아까 이 책은 휴머니즘을 담고 있고 저널리즘을 담고 있고 아울러 심리학적 치유가 담긴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휴머니즘의 차원은 한 소녀의 성장기가 담겨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오로지 그 앵커를 향한 그 꿈, 고등학교 시절부터 신문사설을 꿈꾸며 읽고 또 대학 시절에도 어떻게든 앵커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고 한 길만 바라보고 왔던 삶이 아닐까 싶어서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책에서 썼었는데 저는 좀 돌아가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보이면 산이든 강이든 그냥 직진하는 무식했죠. 어떻게 보면. 그게 통한 것도 기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가 모두 꿈꾸는 자리에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그래서 절대로 꿈꾼다고 다 이뤄줍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또 흔히 말하는 운에 의해서도 안 될 수 있고 사실 저희끼리는 아나운서도 해에 따라 한 명, 두 명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건 잘해서 아니잖아요. 뽑힌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운이 7, 80%. 그러니까요. 사실 뭐 마지막 3차, 4차 올라오는 한 50명, 60명은 다 비슷한 맞아요.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K에서 그렇죠. 떨어지고 네. 뭐 M에 오든 다 비슷한 사람들이 와요. 맞아요. 그래서 다 비슷한데 정말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그날에 들어온 면접관이 취향적으로 우리 스타일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뽑힌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네. 그래도 꿈을 이루셨으니까. 어쨌든 휴머니즘, 한 소녀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의 성장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치유가 담겼다고 말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돌이키고 싶지 않은 인생의 가장 힘들고 추웠던 그 순간의 이야기를 풀어주셨어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이야기시겠죠.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이른바 사기 결혼을 당하셨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정을 지켜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내가 참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텨내셨는데 심지어 정폭력이 있었고 또 아이들에게까지 그리고 반성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계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실 감추고 있지는 않았어요. 다 알려져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러내서 책으로 써준다는 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게 목표였어요. 네. 제가 처음에 사생활이 알려지고 이제 뭐 소송이 되고 뭐 하다못해 제가 이제 9건의 소송을 동시에 했거든요. 제가 뭐 협박을 했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건수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터지면서 저는 인터넷을 안 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 일체 안 보고 친구들한테 몇 대 몇이냐 긍정과 부정의 의견 차가 뭐 이제 8대2 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8대2면은 괜찮대. 선방한 거예요. 예. 네. 그러던 와중에 친구 혹은 아는 언니, 아는 동생들이 저한테 문자를 해오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이혼했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왜 멈췄어? 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저같이 이혼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은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이미 이혼을 했는데, 이미 별거를 하고 이혼 소송 중인데 왜 얘기를 안 했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사회에서 나를 볼 때 나의 성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내가 이혼을 했다, 내가 남편에게 폭력, 폭행을 당했다, 이런 걸로 나를 평가하더라. 그게 싫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했다. 너한테도 얘기하면 아무래도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 듣는 순간 화가 나는 거에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오히려 저분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나아가서 나는 이혼했는데, 나는 뭐 폭행 당했는데, 단지 피해자만 머물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뭔데 그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럼요. 저도 책을 내고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지난해 초에 엄마의 얼굴이라는 책을 냈어요. 전 1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장모님이 최근에 돌아가신 걸 계기로 해서 내가 13살 때 돌아가신 엄마를 애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래된 애도의 과정을 이제 책에 담았는데, 주변에서 그 책을 읽고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 실은 나도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셨어. 실은 나도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 가까운 사람이었는데도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를 좀 하지? 그랬더니 굳이 내 결핍을 알릴 필요가 있겠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느낌이 뭔지 아는 게, KBS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는데 그 시절에 아나운서실에 있었던 80명의 선배님들, 동료들 가운데 한부모 가정 출신이 저랑 선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양친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 라고 곰곰이 생각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가 겪고 있는 결핍 아닌 결핍, 아쉬움 아닌 아쉬움을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인회를 다니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 똑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네요. 가까운 사람에게 이 책을 선물하면서 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그만큼 소중한 심리적 치유가 담긴 책이 아닐까. 그 순간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서. 힘들었죠. 저는 이제 돌파구로 시간을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견디지? 왜냐면 그 당시에 회사에서 또 뉴스도 잘렸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네가 소송에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지만 지금 같아서는 아마 이것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회사 일을 영향을 미치게 해? 이렇게 노조에서도 또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냥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어떻게 흘러가게 할까? 우선은 영화였어요. 집중하면은 내가 이제 딴 생각을 그 시간만큼. 예. 그리고 영화를 계속 밤새도록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게임이었어요. 저는 게임을 너무 몰입했어요. 그러시고. 그러니까 한 11시쯤 밤에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요, 동이 터요. 5시. 그게 여름에나 그렇죠. 겨울에는요, 한 7시 돼야 동이 트거든요. 그때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아남았지만 다른 분한테 뭐 그렇게 하라고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중독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네,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심각한 게임 중독이었어요. 그래요. 그 얘기 나중에 할 수 있으면 게임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 그럼요. 어쨌든 쉽지 않은 고백을 하셨고, 쉽지 않은 결심을 하셔서 이 책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저는 이 책의 추천사, 특히 개그맨 고명환 씨, 지금은 뭐 고명환 작가님이 훨씬 더 익숙한 친구인데, 김주환은 똑똑하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바보. 주변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손현주 배우와 고명환. 예, 97년부터 알았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러네요. 네. 내 인생에서는 바보였다라는 평가를 받으실 만큼 우직한 삶을 살아오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미련했죠.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그 가정을 물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느꼈던 그 상실감.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를 못한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도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부모님 생각하면 또 더 힘드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책에서 해주셔서. 예, 그것도 많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여자 만났을 때 큰일 나. 뭐 예를 들어 아들한테 얘기하면 아들이 저한테 툭 던지는 말이, 아이고, 그래서 엄마는 참 결혼 잘했다.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 화가 났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한 거다. 그럼요. 저한테 김 여사 그래서 결혼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게 해석하려고 해요. 건강하게 소통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네. 사실 글쓰기를 통한 치유를 많이 얘기하는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었던 이야기 혹은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로 글쓰기를 권하고 또 글쓰기 자체는 누군가에게 노출하고 표현한다는 개념이기도 하니까요. 글쓰기를 통해서 얻은 마음의 치유가 있으세요? 사실 중간쯤 제 사생활 얘기할 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쓰는 기간 동안.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를 자료를 확실하게 보고 우리는 글을 써야 되니까 예전에 이제 소송 자료를 다 꺼냈거든요. 박스로 치면 3박스가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2년마다 이사를 하면서 하나씩 버리고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그걸 펼쳐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책을 쓰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펼쳐보고 소장 내용 보고 하다못해 제가 폭행당했던 사진들 증거 자료로 다 복원내는 거 그런 거 다 있더라고요. 하면서 마음이 안 좋죠. 다시 그대로 되돌아가니까. 근데 다행히 맨 마지막 장에 쓴 치유 개념을 쓰면서 제가 스스로 좀 벗어났다고 할까요? 축하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진짜 축하받다 마땅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위로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용기 얻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차가운 얼음판을 조심조심 걷고 있는 고양이를 자신에게 대입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춥고 힘든 겨울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지나가지는 않아요. 물론 젊은 분들, 어린 청소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듣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게 거짓말인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은 그 시간이 지나야 돼요. 겪어야 돼요. 겪어 나가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겪고 나면 분명히 보람됐다고 내가 느낄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삶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니까요. 견뎌주셔서 감사하고요.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견디고 버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김주환 씨는 위기를 겪으셨지만 그 위기가 누군가에는 위로가 돼서 다시 그분에게 새로운 용기를 전해주셨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마음이 찡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싫어하시지만 최고의 앵커 김주환 앵커와 그의 삶을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 자리를 꽤 차셨어요. 아닙니다. 아니요, 진짜. 정말 잘 어울리시던데요.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엔터테인먼트가 가미된 서구의 토크쇼 진행자의 느낌이 물씬 제가 났어요. 약간 바라던 바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 진행했던 뉴스 앵커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 어떤 느낌이었을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많이 서운했죠. 많이 서운했는데 잘 된 거예요. 왜냐면 더 늦게 제가 그만뒀더라면 네. 토크쇼를 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너무 수 나이 있죠. 들어서 네. 제가 장단을 맞추기도 힘들고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스태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벽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지금도 저한테 이제 누구를 섭외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는 아는 사람이 정치인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의 사람들.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한 사람들을 얘기하면 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찾아보고.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 보도국이라는 곳이 넓은 세상을 들여다보는 곳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도국이란 어항 편협해요.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저는 제가 보도국에 있을 때는 세상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발자국 딱 빼서 보니까 너무 편협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딱 그냥 고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경마장 말처럼. 일단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정말 멋졌습니다. 사실 그건 그만두기로 한 달 전쯤에 결정을 하고 한 달 전부터 쓴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한 달 전부터 쓰고 빼고 넣고 빼고. 뭘 넣고 뭘 빼고 싶으셨어요? 사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 클로징보다는 뉴스 하나가 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26년간 뉴스 했던 것에 비약체적인 인사말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길었던 걸 이제 줄여서 그렇게 내보냈던 거예요. 저도 아침마당을 떠날 때 떠나는 자는 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30초만 하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일날 트럼프 뉴스가 속보로 들어오는 바람에 뉴스가 먼저 나가고 저희 프로그램이 한 30분 뒤로 밀렸어요. 그러면서 평소엔 그 시간 주는데 박하던 부조정실에서 오늘 김재훈 씨 마지막 방송이라며 시간 마음껏 써! 라고 한 거예요. 게다가 프로그램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이제 여자 MC 중심으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10분 가까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클로징 멘트를 하게 됐죠. 근데 많은 시청자들이 아쉬워하고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분들은 제가 아침마당 할 때 그렇게 열광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떠나려고 하니까 열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완성은 서운함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말 되네요. 네, 사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게요. 왜 아직도 휴가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본인은 어떠셨어요? 다음 날부터 저녁 시간
시간이 좀 허전하지 않으시던가요? 사실 저는요, 뉴스 준비하는 게 그거 한 2시간 정도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뉴스를 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30분, 1시간 간격으로 뉴스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거를 보는 게 제 일이었는데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 그래요? 이게 습관이 어쩔 수 없어요. 20년 넘게 이렇게 해서 그런지 예전에도 뉴스가 끝나고 집에 가서 한 11시, 12시부터 타사 모니터를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습관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녹화하는 날 밀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규칙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하나씩은 보자. 아, 적어도.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프로그램을 하나씩은 보자. 그래서 최소 2개의 뉴스는 봅니다. 진짜 강아지 버려도 남 못 준다고. 네. 안 보면 불안해요. 내가 없는데 세상이 돌아갔단 말이야. 뭐 이런 느낌. 네. 삶의 패턴이 좀 바뀌셨어요? 사실 매일 뉴스 생방송을 진행한다는 건 하루를 온전히 뉴스에 바쳤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거를 일로 생각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했거든요. 어제 저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도 궁금하고, 뭐 대통령이 직접 화를 냈다는데 오늘은 어떻게 했을까도 궁금하고, 트럼프가 저렇게 했다는데 오늘 그럼 관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하고. 저는 궁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봤어요. 저는 한동안 뉴스에 몰입하다가도 또 뉴스를 떠나 있곤 해요. 왜냐? 그 뉴스에 몰입해 있을 때, 그 뉴스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 내 자신이 내 감정을 소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때론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에 일희일비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에 분노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에 기뻐해야 되지? 하다가 한동안 뉴스를 멀리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대한민국 일에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나? 싶어서 또 뉴스에 몰입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화가 좀 나시는군요. 있어요. 네네. 저는 화가 안 나요. 그러시는구나. 예.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쓰시는군요.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현상으로만 바라보시는군요. 예를 들어 재작년이죠 이제 계엄 사태 같은 네.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날 일이에요. 근데 저는 화가 나지 않고 왜 그랬지? 무슨 일이지? 이거지 화는 안 났어요. 책에도 쓰셨지만 뉴스 하시는 동안 대통령이 6번 바뀌었어요. 잘하면 원래 5번이었는데 네. 공교롭게 서두르시는 바람에 저희도 생방송 진행자로서 그 바뀌는 날 또 혹은 바뀌는 순간에 대한 언급은 늘 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전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현대사를 그냥 가슴을 품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오히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자들을 교육시킬 때마다 하는 말이 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어디 출입처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출입처에서는. 근데 국민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시청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중요한 뉴스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국회에 나가는 뭐 청와대 나가는 그 사람은 너무 중요한 뉴스라고 막 갖다 들이미는데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자들한테 뉴스 속에서 뉴스를 보지 마라. 시청자 입장에서 뉴스를 보는 연습을 해라. 근데 저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도 앵커로서 말 그대로 앵커링을 하셔야 되니까 앵커로 있을 때는 그래도 시청자의 입장에 서로 애를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청자의 관점에서. 근데 온전히 시청자의 관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간극을 어떻게 해소하세요? 내가 시청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내가 온전히 시청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시청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가 원하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하느냐가 저는 진행하면서 숙제 아닌 숙제고. 저도 그게 늘 숙제였고 지금도 숙제입니다, 사실은. 토크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토크쇼도 나왔을 때 궁금한 거, 시청자가 예전에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는데 저게 왜 그랬지? 이거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제가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은 안 나오겠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아프죠. 이거를 풀어주는 게 진행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게스트의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려고 나오는 건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를 보여주려고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근황 얘기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시청자가 궁금한 걸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나와서 약간 뭉뚱그리다시피 아니에요 라고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거를 풀어주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이 한 몇 명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시청률이 잘 안 나왔어요. 그걸 알죠, 시청자들이. 시청자들 진짜 무서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인터뷰어로서 또 인터뷰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는 이분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불편해하는 질문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데 사실 제가 앞 영상을 찍고 나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네네네. 라고 여쭤봐서 괜찮아요 하고 흔쾌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이 불편해할 법한 질문은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그 불편한 질문을 피하면서 이분이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그러니까요. 걸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뉴스에서는 그게 안 돼요. 저희도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지금 80분짜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녹화는 3시간 하거든요. 왜 안 되겠어? 왜냐면 그분이 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이거를 끄져내기보다는 그분이 마음을 터놓을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한데 뉴스는 그게 아니에요. 4분 안에 이 질문을 다 해서 다 해결해. 그렇죠. 뭐 길게 주면 6분 뭐 이 안에 그걸 다 써야 되고 누가 갑자기 목 역잘 잡고 앉혀놓고 너 왜 그랬어? 그러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저라도 얘기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뉴스가 깊은 얘기가 나오기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토크쇼와 뉴스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데 그 토크쇼 70분, 80분물을 위해서 3시간 녹화한다고 하셨잖아요. 전 아침마당 진행할 때 생방송이었거든요. 한 사람과 30분, 한 사람과의 1시간을 그 1시간 동안 워밍업 해야지. 하셨어요? 이분 마음 열어놔야지. 그리고 이분 얘기 끌어내야지. 그러니까. 절정으로 끌고 가서 감정 고조시켜야지. 그리고 그걸 또 다 다독여드려서 마무리까지 하는 기승전결을 그 63분 안에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호스트하고 게스트 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사실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그 묘미와 그 스릴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잘해냈을 때. 그렇죠. 그 쾌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침에 그 일을 개운하게 끝내고 나면 하루가 상쾌해요. 그리고 천이무봉, 하늘옷은 꿰맨 자국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종 편집자가 돼서 사실 자연스럽게 마치 편집한 것처럼 무르르듯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아나운서 예전에 교육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연출자의 마음으로 편집자의 마음으로 질문을 해야 되고 테마가 바뀌어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뉴스는 툭툭툭툭 끊어지고 단절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대한민국의 기승전결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어떻게 그렇게 오래 지키셨을까?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일에만 집중하시는 바람에 내 관계를 제대로 꾸리기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전 사실 만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앵커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을 거고 그러니까 많은 인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아, 그러세요? 저는 좀 정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을 하기 힘들어. 근데 정직의 사람들하고 제가 만약에 친하다. 네. 대부분 그들의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좀 나중에 그거 좀 빼줘 혹은 그럼 뭐 톤 좀 바꿔줘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게 힘들어요.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가는데 껴갖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하고 아예 연락을 친분을 안 쌓았어요. 물론 그런 거를 선을 잘 그는 앵커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나서 정보도 빼내고 뭐 이런 할 거 다 하면서 제가 제 선을 알기 때문에 아예 안 만났어요. 사실 기사 하나하나 앵커멘트 하나하나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신중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는 알 수 있었어요. 그 김주아의 그런데 그 코너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근데 그걸 병 다 얻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요. 혈압부터 시작하고 다 얻었어요. 아니 사실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짧은 뭐 시간이고 2분 반짜리고. 그 장면 하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얘기 훌륭하네 하지만 그 하나를 위해서 하루를 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가 그런데의 준말이잖아요.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되던가요? 되죠. 안 좋게 적용이 되죠. 사실 사과를 하는데도 미안해. 근데 그런 얘기가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음식을 대접했는데 맛있어. 근데 맛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인터뷰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근데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 얘기하신 거 정말 강의 잘하셨어요. 근데 발음이 뭐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찬물을 껴안게 되잖아요. 사실 복소가 되는 접속사죠. 대화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아니면 어울리는 시간을 즐기세요?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아요. 혼자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뉴스 들어요.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넉넉히 뉴스에 몰입하다. 그 뉴스 내용에 따라 감정이 바뀌지 않아요? 감정이 바뀌지 않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파란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빨간색에서 중요하게 여겨서 뉴스로 했던 게 여기서 아예 안 나올 때가 많아요.
혹은 그 반대도 있어요. 파란색에서 중요해서 뭐 톡거리로 막 한 3-4개 썼는데 여기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살짝 끄집어내고 좀 키워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화가 나죠. 이 중요한 뉴스를 여기서 뺐지? 여기서 왜 뺐지? 그런 게 화가 나지 다른 게 화가 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할 때가 있잖아요. 빨강이 이만큼이면 파랑이 이만큼이고, 파랑이 중요하게 여긴 건 빨강도 뭔가 한마디 해주면 좋겠고, 빨강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파랑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긴 어렵잖아요. 이 책을 보면서도 이 책에는 휴머니즘과 저널리즘과 심리적 치유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영상에서 우리는 한 소녀의 성장기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심리적 치유, 아픈 이야기를 통해 위기가 위로가 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사실 상처 이후에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행보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런 아픔을 겪고 나니까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제 과거가 저를 정의하게 하고 싶지 않은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랬으니까 이랬을 거야. 정의도 또 내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모든 피해자가 피해자로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생존자로서 다음 사람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방법이나 아니면 대상이 다를 뿐이지. 저는 그 대상으로 자립준비 청년을 선택한 것 뿐이고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현실이 참 쉽지 않죠. 제가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국민권익위나 아니면은 대한법률구조재단 그 이사를 하면서 그 친구들을 몇 번 만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창한 걸 필요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단 하나예요. 그냥 내가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른. 단 한 사람의 어른. 주 양육자와 분리되면서 누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도움을 줄, 혹은 지지하거나 응원해줄 어른이 없었던 친구들이잖아요. 사실 뭐 자립준비 청년, 과거에는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보호받던 시설에서 18살이 되면 나와야 하는, 18 어른이 돼야 하는 그 현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24살까지 연장되고, 그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있다고. 까지 연장됐지만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찍 나오게 예, 되고. 대부분. 사실 뭐 예전에는 터무니없는 지원금 그냥 툭 주고 말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여러 모양으로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나이 때 애들이 나와서 이게 견뎌내기에는 너무 벅찬 세상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이가 있는데 고3이다. 그 아이가 내년부터 어른으로 혼자 살아야 된다. 한 번도 쓰레기도 제대로 분리를 해본 적도 없고, 고아원이 특히 그렇잖아요. 고지서에 금액을 내가 맞는지 틀린지 계산해 본 적도 없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갑자기 감당해야 되는 거죠. 뭐 적정한 경제적 가치가 주어졌다 해도 뭐 바꿔 생각하면, 내가 갑자기 20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갖고 있던 집 한 채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내가 갑자기 수억 원의 돈을 어떻게 통제하고 헤아리겠어요. 뭐 그만큼 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한 달에 얼마 용돈 받아 쓰면 될 나이에 인생의 살림을 시작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어른이 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은 어떤 걸까요? 실제로 만나보셨을 테니까. 그 아이들은 그 한 사람만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매칭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른 중에서도 명예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뭐 다른, 내가 아직 능력이 있는데 내가 살아온 경륜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그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아이들한테 내 경륜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아이에게 필요해서 연결을 시켜주지만 이 사람이 약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어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성별부터 가를 거고요. 그 어른들도 어느 이상은 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좀 목표가 있어요. 너무 가까워지면 또 누구 하나가 너무 의존적이 돼버리면 누구 하나가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관계와 경계를 지킬 수 있는,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서 좀 힘들긴 해요. 쉽지 않네요. 그리고 사실 도움을 받는다고 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도 성인인데 마음을 여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좀 많이 가슴이 아팠던 게, 자립준비 청년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뒤에
뒤에 또 만났는데 아이가 줄은 거예요. 오는 아이들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만났는데 또 줄었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맞나? 막 이런 생각부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건 뭐지? 우리는 그냥 같이 연극 보고 저녁 먹고 대화하면 될 줄 아는데 그것만으로 또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것도 저도 지금 숙제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들 청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럼 돕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우선 거창한 게 필요 없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거창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아이들을 돕고자 마음을 먹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들한테 재원을 저는 좀 쏟아야겠다. 예를 들면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하자죠. 그래서는 AI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근데 AI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늦어도 고1부터 교육을 시작하면 될 거다. 이러면 중3부터 그때부터 교육을 하면은 애들이 3~4년간의 노하우가 쌓이고 그래서 취업을 바랄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러려면요 무슨 재원이 필요한 게 AI를 이용하려면 노트북이 있던가 전화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기도 없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는 요즘에 전화기 없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지만 없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부모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못 키워서 공원에 맡긴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미안하니까 휴대전화를 사줘요. 근데 부모님도 형편이 넉넉한 아이들을 키우겠죠. 녹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럼 또 전화기는 있는데 못 쓰고 이런 아이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도구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모아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50이 넘어서까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한다는 건 요원한 일이구나. 안 하겠다는 건 마찬가지구나. 이 얘기를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내가 아직은 좀 힘들고 돈 좀 모으면서 그때 해야지.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생겼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차별받는 걸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못 해봤지?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그 아이들은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서 상처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르게 바라보지 않는 거. 내가 도움을 줄 건 줘야겠죠. 근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그 아이들이 고언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나이면 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책에서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문장을 인용하셨어요. 동전 한 잎을 던져주는 것보다 동전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시스템. 이거 우리가 바꿔야 할 게 있는 거죠. 사실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이름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되고 500만 원 일시 지원금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니까 재정적 후원도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자세도 좀 바꿔야 하고 뭔가 바꿔야 할 게 또 있는 거죠. 사회적 시선을 바꿔야죠. 시선이 제일 시선을 바꿔야죠. 왜냐면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얘기 들은 바로는 취업을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면 너는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건 걔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부모의 잘못이고 그렇게 태어난 것 뿐인데 부모도 어떻게 보면 그런 처지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일 텐데 그거를 그 아이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는 사회적 시선? 그거보다 바꿔야죠.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른 또래 청년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평생 저널리즘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어떻게 정의하세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지금 안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다 다른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란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은 노랗게 보이고요.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파랗게 보이고. 그래서 그 안경을 종류별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자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책인 것 같고요. 왜냐면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간접 경험을 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안경을 여러 개 끼고 있을수록 내가 편협해지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을 수 있다고 믿어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안경을 바꿔 쓸 수 있는 이유. 제가 다음에는 다른 안경을 쓰고 나오겠습니다. 게스트에 맞춰서 필요한 안경을 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짧지 않은 시간, 또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전 사실 김지원 아나운서에 대해서 약간은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정갈하잖아요. 네, 아니요. 너무 정제되어 있는 표현과 말투. 그래서 좀 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갖고 그 누가 이 자리에 와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고 누구에게라도 제가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글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주아의 Day and Night 신개념 토크쇼로서 많은 분들과 게스트의 간극이 좁혀지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다리를 놓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또 열심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책을 통해서 또 귀한 삶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로 닿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 김주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 삶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지쳐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또 누군가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겠죠. 책과 삶이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